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나연서 앵커 휴가로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잡혀있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이 만나 민간 문화 교류를 다짐하는 인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문화장관은 관광 교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준 돈 5억 달러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정상혁 충북 보훈군수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정 군수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만 2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유령 사립고 8곳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모집도 기존 자사고 자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 등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끄는 인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참가자 보호를 위해 일단 집회는 취소했지만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오늘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서 또 7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3경기에서 18점을 내주며 사이 영상 후보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하기로 했던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냐 마냐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여야는 서로를 향해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 회의가 소집됐지만 시작부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 1분.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행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를 선언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치 공세 이외에는 지금 안중이 없다. 국회가 안중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고 황당한 심경이고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후퇴는 없다로 맞서다 보니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실질적인 걸음을 전혀 내딛지 못한 겁니다. 당장 내탓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폐륜적이고 비정하다면서 완강하게 선을 그었고 추석 민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 위해 청문 일정을 질질 끄는 것은 구질구질한 일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딸은 제외하더라도 가족을 증인으로 안 부르면 맹탕 청문회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 조정위에다가 넘기고 결국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서로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고. 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건 나 아닌 너라는 주장만은 일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증인을 부르려면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만큼 여야가 애초에 합의한 다음 달 2일과 3일 청문회는 무산과 다름없게 됐습니다.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게 되면 대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정과 증인 채택 규모와 관련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최기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야가 기존 합의한 대로 오는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을 강제하려면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만큼
시한을 넘긴 지금은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애초 합의한 날짜를 바꿀 수 없고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다만 조국 후보자 가족만 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증인은 양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면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5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 부분들의 법적인 요건을 메울 수 있도록 정치적인 어떤 신의,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일가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야당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라는 건 조 후보자 셀프 변론회나 다름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출석 요구서 송달기 아닌 5일 이후에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이럴 경우 주말 사이 극적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9월 5일 이후에 청문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라 일정을 미루려면 대통령 재송부 요청이 전제돼야 합니다.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합의된 날짜가 아닌 날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여야가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아예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받은 조 후보자 일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을 거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무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이른바 국민청문회 등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해명할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청문회 무산과 관련해 청와대는 야당이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낙마시키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다음 주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자 청와대는 국회에 법과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을 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 때문에 대통령도 동의했다며 이걸 다시 어기는 것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3일 오전까지 청문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때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6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에 임명됐는데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면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밀을 특정 언론에 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 측은 고발장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수사 기밀 사항을 누설한 검찰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향해서 이번 사건은 부당하다며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은 기자들이 달려들 때 혹시 실수할까 봐 숨죽이며 숨어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가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업체가 처음부터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사용됐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거래한 투자업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PE는 설립 초반부터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조 후보자 가족들의 투자를 받은 이후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를 인수해 서울 지하철 인터넷 사업 등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업체를 인수해 2차 전지에 투자했습니다. 주로 정부 관련 사업들이다 보니 실제로는 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 투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펀드가 허가된 경위를 확인하고 투자 과정에 미공개 정보가 이용됐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실제 투자액보다 많은 74억여 원을 약정한 것도 이면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려 했다는 논란에 조 후보자와 코링크 대표 모두 처음부터 10억만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하다면은 그러면은 GP가 허위 보고를 하고 그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GP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링크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넘긴 만큼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가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도심에서는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밟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는 대학의 문턱이 아주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관대한 출입구였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였던 지난 집회와는 달리 2차 집회는 총학생회가 주관했습니다. 참가자 수는 1차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일일이 학생증을 확인해 외부인의 참석을 배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정치적 색깔도 없이 오로지 조 후보자 딸의 의혹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상부의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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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선을 왜곡하는 주장론이 물러나라! 비슷한 시각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조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제 제기 중에 의혹이 해명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혹이 해명됐다,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보도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은
언론 공격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 사법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3년간 한화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1년간 안식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모두 4차례 회의에 빠지고도 교통비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한화 측에서 정책적으로 정기이사회 회의의 경우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 교육과 입시 과정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미국 학교 생활을 주제로 발간한 책과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전형 입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의 외국어 실력도 부모와 연관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수출을 2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를 내줄 때처럼 이번에도 한 건만 찔끔 허가한 건데요. 이런 일본의 속내는 뭔지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불화수소 한 건을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지난 7일과 19일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준 건 자국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전달보다 80% 넘게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제 국산화나 이제 수입처 다변화 그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일본으로서도 이제 부담을 덜고 또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계획에 대비하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향후 소송에서 부당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모습에 언제든 수출 허가권을 무기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속내도 담겼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기 전까진 우리 기업들은 안도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한중일 문화 그리고 관광 장관이 잇따라 만나 교류 확대를 약속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한일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 교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중일 관광장관이 관광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내자는 내용의 인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한국 간 활발한 관광 교류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중일 관광장관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일 관광장관은 양자회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광 교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발표된 문화 분야 선언문에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는 문부과학성 장관 시바야마 마사이코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민간 교류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が厳しい状況にあっても二国間の相互理解の基盤となる国民間の交流や文化交流をこれからもしっかり続けていくべきだと。 다만 한일 문화장관은 의제에 포함된 내용만 다뤘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과 같은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는 올해로 11번째, 관광장관 회의는 9번째를 맞는 정례 행사입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두 나라 장관이 만난 만큼 이곳 회의장에는 일본 취재진이 대거 몰리는 등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회의가 열린 인천 송도 컨벤시아 앞에서는 방사능 오염 위험성과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누군가 우길기로 보이는 문양을 그려놓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천황 만세라는 글귀까지 남겼는데 피해를 입은 승용차는 일본산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된 흰색 승용차 곳곳에 붉은색 낙서가 남았습니다. 뒷문과 바퀴 두 군데에 25에서 70cm 정도의 우길기 문양을 그려놨습니다. 일본 천황 만세, 아베 만세, 일본에 감사하라는 글귀도 인쇄에 붙였는데 여기에는 한 남성의 인적 사항도 담겼습니다. 외제 승용차이긴 하지만 일본산은 아닌 상황.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엉뚱하게 공격을 당한 차주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우선 처음에서 봤을 때 낙서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일본 우결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좀 약간 민감한 시국에 돼 있으니까는 좀 어이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에 차를 놔두고 퇴근한 밤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따라서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차를 놓고 갔거든요. 어저께 19신경에 샷가를 내릴 때쯤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부분은 뭐 그 시간 이후 비가 그치고 나서 새벽까지 그 시간에 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직무 손괴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남겨진 인적사항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데다 CCTV가 현장을 비추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상혁 충북 보훈군수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정 군수는 오늘 자신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일본을 두둔한 것처럼 비쳐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상처를 입은 보훈 군민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정 군수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지난 26일 한국은 일본에서 준 5억 달러를 토대로 발전했고 일본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를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일본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내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마구잡이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내부의 분열을 즐기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서 뭉쳤던 한국 여론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하는 일본 민영방송의 한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민영방송도 1시간 이상을 이 주제로 채웠습니다. 출연자들은 신이라도 난 듯 한마디씩 거들며 한국 정부를 마음껏 비아냥댑니다. ただ今の政権自分の都合のいいことばっかり言ってますからね本当にそうなのかね原稿不一致ですからね分かりませんよ。そうですか。 관련 내용을 시시콜콜 전하고 있지만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결정적 이유가 최측근인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여기에 측근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를 내팽개쳤다는 논리를 동원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국내 일부 야당과 언론의 주장이 근거의 전부로 이와 다른 시각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도 표현이 좀 점잖아졌을 뿐 지소미아 종료와 조 후보자를 연결짓는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을 다문 채 한국 내부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スキャンダルへの目をそらすため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こうした見方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んでしょうか。まず他国のこれ内政状況だ。あるいは指導者の意図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は控えるべきだ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는 두 차례의 보복 조치로
징용 문제에 대해 조기에 문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려 했지만 한국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고 서방 언론까지 비판하고 나서 당황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치권과 여론에서 서로 치고받는 적전 분열의 양상이 계속되는 건 일본 정부로는 대단한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 내 분열이 장기화하고 그러면서 일본을 겨눠왔던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자연스럽게 쓰러져 가기를 아베 내각 핵심부는 숨죽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이 내년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매하고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도 방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1.2% 많은 5조 3,200억 엔, 우리 돈으로 60조 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국회 심사를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을 두고 80일 넘게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는 취소됐지만 곳곳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고 내일도 산발적인 집회가 예상됩니다. 홍콩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홍콩 황우상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있는 이곳 광장에서 벌써 수시간째 홍콩 시민들이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주제는 바로 홍콩에 다시 소망을 품어오자를 주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에서는 송환법을 둘러싸고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또 충돌하면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 정치적인 내용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홍콩이라는 도시에 다시 희망과 소망 그리고 평화를 불러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추모 기념물 앞에서 홍콩의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 74주년이 됐음을 기념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 시민들은 침묵 시위를 하면서 최근 경찰의 주머니탄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여성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쪽 눈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각 수의사들도 시위 진압 과정에 쓰이는 최루탄으로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당국에 대응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주최 측이 돌연 취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던 부분이 내일 열리기로 했었던 대규모 집회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인 민간 인권전선이 이 돌연 차터가든에서 열리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이 홍콩의 행정장관이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제도가 결정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라 집회의 규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지난주부터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집회가 과격해지면서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하고 실제로 실탄을 경고사격에 쓰는 등 이 충돌 우려까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주최 측은 이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집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이 집회를 주도해왔던 이 애슐리 웡 등 이 주요 인사가 잇따라 체포가 되면서 이 경찰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이 주최 측이 이 집회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비록 내일 공식적인 대규모 집회는 취소가 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고 또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집회가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계획처럼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연락 판공실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규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는 만큼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열릴 파업 집회는 물론 월요일엔 학생들의 단체 수업 거부도 계획되어 있는 만큼 홍콩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황우성 광장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미국이 모레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서 부과하기로 한 것에 맞서 중국도 예고한 대로 같은 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 관세재칙위원회가 지난 23일에 발표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징수에 관한 공시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717개 상품에 대해서 모레 낮 12시 1분부터 10% 또는 5%의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9월 협상 재개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이전과 다른 급의 협상이 잡혀 있다며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요. 특히 50억 늘어난 뇌물 액수가 횡령 혐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이 크게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말의 사용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만큼 말 3마리 값 34억 원이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죄로 인정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최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느냐입니다. 회사 돈으로 나간 뇌물 액수만큼 횡령액도 커질 텐데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재수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1씩 줄이는 장량 감경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량 감경이 적용되더라도 3년 이하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의 선고로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적 부진과 수출 규제 사태에다가 이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 아직 별다른 행보나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직접 일본을 방문하고 공장을 돌며 사업장을 챙기던 현장 경영 행보도 일단 잠시 멈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이라도 경영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진행했던 해외 사업장 시찰과 같은 광폭 행보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와 같은 장기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삼성은 지금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투자에 대한 지연이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오는 10월 말로 다가온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도 관건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한 이상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적절성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이미 지난 6월 비상경영에 들어간 삼성전자로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긴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등의 대외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도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동반 상승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와 미래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는 2달째 내려서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 악재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경제의 3가지 축 가운데 생산과 투자는 지난달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늘며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높은 증가폭을 보이며 전체 생산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생산의 선행 조건인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2.1% 오르며 지난 4월의 4.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재고 등의 이유로 7월 생산에는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아직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그 LCD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중국이라든가 이제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LCD 부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는 전달보다 0.9%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 기성도 2.3%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진단하는 경기 지표도 2달째 동반 하락하며 전망을 여전히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등 위험 요인 관리와 함께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자와 수출, 소비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도 약화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며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화 정책의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단일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경영계가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반대한 겁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개혁특위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생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한국노총과 다수의 시민단체는 소득 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로 맞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안에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각각의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라는 권고도 담았습니다.
특위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합니다. 조사를 받으려고 들어선 지 23시간 만입니다. 양 전 대표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혐의에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심이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하십니까, 여전히? 앞으로 신경도 말씀해 주시죠, 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양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상보다 조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3가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우선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에서 수십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사용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새벽부터는 지난 2014년 외국의 한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양 전 대표의 추가 소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가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피해 학생만 수십 명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에 깜짝 놀랐습니다. 학습지 교사인 장모 씨 휴대전화에서 딸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장 씨에게 2년 넘게 교육을 맡겼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진, 그냥 목덜미 사진, 뭐 이런 가슴골 사진, 심지어 터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털렸어요. 그때. 장 씨는 지난 25일 충남 공주의 한 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 아이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장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만 20여 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학습지 교사로 10년 넘게 일해온 터라 피해 학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학습지 업체는 곧바로 장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장 씨의 개인 일탈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불법 촬영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다운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는데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살해와 시신 훼손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서 검찰이 심석희 선수를 8살 때부터 폭행 등으로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어린 심석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차례 가까이 추행했고 거부하면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2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요금 수납원 노조의 투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직접 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로공사 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청와대 앞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 투쟁에 돌입한 겁니다. 이들은 소송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300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들 역시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의 대법 판결이 집단 해고된 1,500명 요금 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외주업체 소속이던 요금 수납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근무를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대법원이 사실상 이들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기존 요금 수납 기능이 전부 자회사로 넘어간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수납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자회사로 넘어간 요금 수납원 5,000명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요금 수납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실 때 지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5곳 중에 한 곳은 자회사 채용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근로자들은 여전히 복리후생과 처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 수납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장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추석을 앞두고 집단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만 63세 이상은 경비원으로 쓰지 않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커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건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만 63세 이상은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쓰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22명 전원과 미화원 7명 가운데 3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가 가능했지만 갑작스러운 나이 제한 규정으로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갑자기 실직이 됐다는 얘기할 수도 없는 심정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서 추석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원 집단 해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경비원들이 아파트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장점이 많고 입주자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안건이 통과돼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나이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적어도 노동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그 피해를 노동자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인사권의 남용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유형 사립고 8곳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자사고들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모집도 기존 자사고 자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서울시내 자유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승문고, 신일고와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재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8곳은 지정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 시작하는 내년도 입시 전형을 예전처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9일 이들 학교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이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들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해당 자사고들의 운명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이 지위가 불안한 이들 자사고들을 기피할 경우 신인도 하락과 학교 재정난 등으로 일반고 전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사고들이 단합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계속한다면 이들 자사고 혼란은 2, 3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높였습니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정작 북미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외격으로 올해 2번째 소집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다시 손봤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과 지위를 더 높였습니다. 원래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대했지만 아예 당연한 관행처럼 못 박은 겁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초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 데 대하여 말했습니다. 다음 달 정권 창립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구조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공포권을 김 위원장이 가져갔고 외국 주재 대사를 임명하거나 소환할 자격도 새로 명시했습니다. 해외 대사들의 권위를 높여줘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때 더 권위 있고 더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북미 대화 관련 연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한 실무 협상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이 끝났거나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와 부평, 동두천의 4개 기지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날 죽여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의 지키라는 게 말입니까? 법의 지키라는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게 법대로. 8월 말까지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11월 말까지 넘겨놔야 선거 관리가 가능합니다.
12월부터 8개월 동안 주구장창 논의했어요. 어떤 생산적인 의견을 내셨습니까? 권이라 자원이라도 제대로 오셨으면 그 여건에 충실하는 거잖아요. 방해가 아니라 불법을 막으러 왔어요. 불법을.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불법을 막으려 왔다. 너무 좀 무방무치하잖아요. 아니, 경찰 조사나 한번 받고 한적인 법이라 지켜놓고 국회법 문문하세요.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좀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드리겠다고요. 앉으세요. 우리 기동민 의원이 후한무치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국회 선진화법 또 어기시네. 왜 상계특위명당에 정부가 난입합니까? 아니 알치기 중독을 해야지. 3명씩 3분 반하고 끝내자? 이게 인륜입니까? 자리로 돌아가서 얘기하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토론 종결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회의랑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측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사무총장님, 이렇게 날치기 통과되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이게 날치기 통과되는 거 보셨죠?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판정에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통과입니까? 네.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 이거 이쪽에 버리십시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90일 보장된 거를 조직으로 날리게 할 수 있습니까? 노영평 위원장님. 내가 얘기할 테니까. 때까지 사무총장을 한달씩도 안 됩니다. 날치기 통과가 가만두고. 뭘 참았다고 그래? 뭘 참았어 그래?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일과 3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하였으나 간사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가족을 증인 삼아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할 뜻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리겠다 이건데 저는 이대로 가면요 추석 밥상에 조국이 아니라 전 나경원, 황교안, 한국당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으로도 잠시 보셨지만 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가 열렸다가 1분 만에 바로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결국 이제 이게 청문회를 2일 날, 3일 날 이틀간 열기 위해서는 이제 증인 채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증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5일 전에 사실은 통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미 늦었죠. 29일 날 일단 통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청문회 이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에 올리면 뭐 시간이 한 30일 정도 그냥 길어져 버리죠. 결국은 뭐 이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9월 2일 날이 이제 1차로 이제 20일간 기간, 즉 청와대에서 이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낸 이후에 20일 안에 일단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상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일간 기간 동안은 이제 대통령이 특정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청구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뭐 대통령이 이제 임의로 임명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법사위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증인 채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2일 날, 3일 날은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국 후보자만 나와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2일, 3일 청문회는 일단 무산된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회의가 그런데 1분 만에 종료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 채택 문제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인이 이 조국 후보의 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아주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륜 청문회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 사람 중요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냐? 그거는 맹탕 청문회다라고 해서 이제 증인 문제라고 첨예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 대개 이제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오는 직무 대리 같은 경우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차피 증인 채택에 어려울 바에는 시간을 좀 끄는 것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는 유리하다. 지금 최근 들어가는 정치적 여론, 민심이 자유한국당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능한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그 1분 만에 이렇게 망치를 두드는 모습은 사실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이제 준비를 하려면 뭐 인사청문 계획서도 의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증인 채택 문제도 이제 어제까지 그렇죠.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오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를 열자고 요구를 해서 오늘 이제 모였던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이제 그 여상규 위원장이 원래는 이제 법사위원장이지만 지금 오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재 상황이었고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 상황에서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그 김도읍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논의할 안건이 없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싶은데요. 이제 상임위의 운영은 이제 간사간의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네. 일단 안건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단독으로는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 위원장이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에서 일단 개최를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증인 문제가 이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를 그럼
연기를 하자. 왜냐하면 이 어떤 기본적으로 5일의 기간이 채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0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12일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청문회를 연기를 해서 일단 이제 이 증인 채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이번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금 거의 20일 동안 가까이 매일 출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의혹들이 보면 그 조국 후보자 딸 문제를 비롯해서 웅동학원이라든지 또 사모펀드라든지 뭐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조국 후보자의 좀 말을 들어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말만 듣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냥 통과하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증인들이 나와서 뭔가 신문을 하고 뭔가 물어봐야지만이 사건 규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논점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네. 예전에 김항식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누님이 한번 그 청문회 때 나왔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 후보자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중에 정말 몇 명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은 가족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봐도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가족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은 어떻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지만이 사실은 청문회가 좀 유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야가 그 증인 문제를 뭐 논의를 해서 일정을 뭐 미루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좀 어쨌든 만나서 회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오늘 만나서 이렇게 1분 만에 산회를 할 거를 왜 만났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한데 그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쨌든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원장이 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좀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싶은 의지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청문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되면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개최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일단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았었기 때문에요.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장의 통과 의례지만은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틀림없이 조국이 나오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청문회장에서 아주 심하게 정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은 여야 똑같다라는 식의 정치 공세 흐름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자칫해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국 후보자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동정론이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후보자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더 이상 이럴 게 있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열고 기왕이면 최대한 빨리 열고 싶은 것이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여당과 야당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거를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일단 29일에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건 넘어갔고 그렇죠. 이제 일정을 원래 합의했던 9월 2일과 3일에 할 것이냐 아니면 미뤄서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게 좀 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조국 후보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경우는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에 있는 의혹들 또 검찰 수사들 등등 보면 결국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겠다고 내놓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한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된다 한다면 국민들이 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청문회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신문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뭐 진전된 이 상황이 안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자정이 넘어서 새로운 팩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화 통화한 내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떤 반전의 어떤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하나의 좀 청문회 때 뭔가 나와야지만이 좀 전체를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이제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대충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당장 2일 날, 3일 날 청문회를 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사 진행 발언만 하다가 그냥 볼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자 해서 이제 좀 더 연기하는 문제인데, 그건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그런 것에는 좀 세기를 박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2일 날 이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이 아마 지금 1일 날 외국 나가시는데 아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청문회가 그냥 연기되거나 아니면 청문회가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뭐 네. 그런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일까지가 원래 예정된 청문 절차였고, 그 3일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할 수가 보고서를 있죠. 보내달라고 다시 네.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최 원장님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아까 제가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조금 전에 4개 네. 정도나 되는데요. 이제 제일 핵심은 증인이 없느냐, 있는 청문회 하느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딸이나 아내라든지 어머니라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국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방을 계속하다 결국은 증인 청문회가 없이 질질거려서 청문회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결국은 4번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무산이 되게 되면은 그 여당에서는 이른바 그 국민청문회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방법 말고는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뭐 직접 해명을 할 기회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청문회 형태를 갖추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당의 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가 무산돼 버리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국민청문회라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양새를 또 갖춰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또 열심히 해명하는 진정성 해명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들끓는 어떤 여론들이 좀 많이 가라앉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한치도 양보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여든 야든 정말 인사청문회 하고 싶은 게 맞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국민의 설득을 못 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매일 출근하면서 청문회 때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약 청문회 때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자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국민청문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게 아마 여당의 좀 속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은 뭔가 지금 잔뜩 지금 기대가 많이 지금 국민들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럼 청문회 가서 그럼 한번 정말 열어보자.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개최를 하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야당이 그동안 입수한 정보와 자료 등등을 통해서 정말 조국 후보자가 했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 하나쯤은 폭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역시 야당이 좀 실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부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사실은 밝히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검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다 해서 자료를 다 확보했고, 또 지금 각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이 양반들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교수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진술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거 가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청문회가 왜 이러냐는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 비난 가는 것보다는 야당한테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공히 비난을 받아버리면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 했지 않냐?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아 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오히려 그냥 공세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솔직히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하든 국민 청문회를 하든 간에 조국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할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과거의 청문회를 보면 청문을 하는 사람, 기자라든지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발언들은 이미 언론에 충분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국 입장에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죄송하다는 어떤 낮은 자세 정도만 보이면서 시간이 마무리되면, 청문회라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 이후는 모든 공은 청와대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과연 조국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아니면 검찰 개혁의 반개혁적인 것인가라는 양분된 어떤 논리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문회를 어떤 형태의 청문회를 하든 간에 여당이 원하는 바고 결국 조국 법무장을 임명하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과 청와대는 9월 2일과 3일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루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십시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대 9월 12일까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그 법상 가능은 하다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좀 주목을 받는 게 이게 이제 추석 연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그 추석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한국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어쨌거나 이 문제가 추석 때까지 당연히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청문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추석 뭐 상에 굳이 안 올리더라도 이 문제는 이번 추석에는 제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20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이제 국회 안에서 그때는 이제 뭔가 청문회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나머지 10일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정해서 자 이날까지 다시 재송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안 해주면 그냥 임명하면은 더 이상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경우에 보통 대통령이 한 2, 3일 정도 말미를 두고 그냥 요청을 하고 안 오면 바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1일부터 6일까지 지금 태국 등 이제 외국 순방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례를 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전자결제 방식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 조국 후보자 문제가 끝나는가?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핵심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게 여당의 핵심 논리인데 만약 검찰 수사에서 어떤 불법의 여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소가 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전에 김기식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불법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옷을 벗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난리를 벌이고 또 이렇게 논란을 벌인 상황에서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불법의 여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때 되면 사실 여당으로서 청와대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특수 2부와 3부가 다 투입이 되고 수사관들이 수백 명이 투입된 이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 여당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추석밥상 말씀드렸는데 나경원 의원이 9월 12일 날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12, 13, 14,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는 정말 많은 추석 밥상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다시피 추석 때 만나요 하는 얘기가 결혼 얘기, 입시 얘기, 뭐
취업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림살이 뭐 얘기, 돈 뭐 경기 힘들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딱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오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잔치상에 오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추석이 임박해서 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미 추석 밥상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네,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가 되면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아주 몇 배나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 청문회를 늦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저희가 그 청와대와 그리고 여당의 입장을 또 직접 좀 들어보고 또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청문 본색은 보이콧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니면 딱 하나 남은 합리적 추론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조국 후보에 대해서 가진 의혹 부풀리기 혹은 가짜뉴스라고 비난받았던 그 행위들, 언행들 이런 것들이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겨루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오늘 발표를 입장을 들으셨는데 그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정치 공세로 해서 낙마시키는 게 이제 야당의 목표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이 직접 특정인에 대한 입장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처음 봤습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그리고 원내대표가 벌써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논평을 내놓는 걸 보면서 조국 후보의 입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낀 경우였는데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형식과 뭐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좀 임명 강행의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렇게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떤 이제 만약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좀 명분 축적 요인 같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뭐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 같은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지금 윤도한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도 그렇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 어떤 인사청문회라는 것,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언론의 검증이나 이것도 다 포함한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 거기에. 그럼 그 우리 기자들이 수백 명이 와서 아침에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조국 후보자의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근데 조국 후보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정작 묻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고 나머지 자기가 유리한 부분 정책이나 이런 건 다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그러면은 붙여보면 과연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가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일단 본인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제기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인지. 자, 지금 자녀의 어떤 논문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지금 뭐 일본 가짜뉴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뭐가 진짜 뉴스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문회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 청문회의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조국 후보자한테 묻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걸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어떤 여당의 주장과 청와대 주장은 모순적인 주장이 있는 것이죠. 아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왜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
청문회를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청문회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문회에서 말고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의혹이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많은 여러 개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명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필요성이. 다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해명을 할수록 그게 또다시 꼬리를 물고 나오고 정치 공세에 빌미를 주게 되고 약점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함구를 하는 게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라도 해명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여권에서는 그 조국 후보자를 좀 옹호하는 목소리가 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먼저 잠깐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들어보시죠.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보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거기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 조국 싫다 법무장관 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들이 총단결해서 말하자면 마녀사냥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20, 30군데 압수수색을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심하게 오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유시민 이사장이 범여권에 뭐 본인은 의용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검찰의 수사는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혐의가 있거나 또 고소고발이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11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당이든 청와대든 가차없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논란이 상당히 됐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펀드 관련된 사람들 3명이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도피성 어떤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 자, 그리고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어떤 비난을 또 받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지금 그러면 눈 놓고 가만히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편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당연히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럼 검찰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검찰이 지금 어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한다? 무슨 근거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추측을 이거 사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검찰은 검찰대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이 보면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그 여당이 있어 청문회를 할 때 정말 적임자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거를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검찰한테 정치권 눈치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검찰한테 그럼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청문회 끝나고 한다든지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검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게 바로 저는 이 조국 후보자의 검찰 개혁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 검찰은 왜 눈치 안 보냐?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왜 방해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오히려 검찰한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충견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의 가장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나 현 청와대가 상당히 무리를 감수해 가면서도 밀어붙여서 검찰총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사람이죠. 이른바. 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유시민이 공격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은 검찰총장이
된 지 한 달 남짓 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뤘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짜고 치는 고수나 이른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중간의 과정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검찰체제 이후에 압수수색 이후의 향방에 따라서 어떤 검찰의 개혁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정책은 흐름 자체가 크게 갈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대한민국 정치의 큰 분수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의 검찰체제 이후에 내놓을 여러 가지 카드들이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가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네. 굉장히 그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랑 그리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자 그렇죠. 좀 옹호하는 이제 SNS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청문회든 뭐든 어쨌든 본인의 해명을 좀 직접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을 그때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문준용 씨도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문준용 씨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이 공격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뭐 일단 이재명 지사도 이제 본인도 사실은 뭐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으니까 네. 뭐 동병상련의 그런 입장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조국 후보자를 뭐 옹호하고 이런 뭐 분위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당의 어떤 당파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또 이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이야기한 게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하듯이 이게 전혀 뭐 근거가 없고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온 사실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사실과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 여론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고등학생 1학년생이 제1저자가 될 수가 있고 제3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낙제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당하다. 조국 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이거는 뭐 검증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권 주자들이 통상 조용히 숨을 죽여 넘어가는 게 상례였는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조국 후보를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네.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첫째는 결국 조국 후보는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이고 네.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조국 후보가 낙마한다 하더라도 총선이나 이후 대선 과정에서 임기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후보는. 그렇다면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는 조국 이런저런 문제는 많이 있지만 조국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돕는 데 도움이 더 되겠다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적기에 참 할 말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민심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왜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비판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민심의 흐름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상당히 의아스럽고 궁금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국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출근하면서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꽃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역시나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시민분들이 이제 꽃을 보내줘서 그런 무명의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뭐 일단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이 사회가 한 20여일 동안 정말 둘로 갈라져서 정말 엄청난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낙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속으로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요즘 모든 자리에 가면 조국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어떤 이 국민적인 스트레스를 준 상황인데, 자, 그런 문제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꽃을 보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일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문제일지, 저는 그 문제를 좀 묻고 싶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한테 고맙겠죠.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가 국민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면 조국 후보 자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하고 고통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없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상당히 꽤 많았거든요. 57%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어떻게 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본 사람들이 3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내부에서도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반쪽으로 나눠지고 지금 고려대 학생들 시위도 찬성하는 촛불 시위와 반대하는 촛불 시위 이렇게 두 갈래로 계속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저도 좀 국론 분열이라는 점에서 매우 좀 안타깝고 그리고 좀 대통령의 지지도도 덩달아서 지금 오히려 데드크로스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주에 비해서 1%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호남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 그리고 40대를 지휘한 모든 연령층에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권 내에서 청와대라 민주당 내에서도 두 갈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조국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과 자 이쯤에서 이 정도면 조국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상반된 논의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틀, 사흘, 일주일, 10일씩 가면요.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요거 짧게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해명의 기회가 있을지는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좀 해명을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지 좀 짧게 한마디씩 글쎄요, 일단 본인이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뭐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뭐 가족들의 이야기도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좀 설득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권 2년 차가 좀 넘어가면서 그 역대 정권도 보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요걸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상당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결정이 됐어요. 뭐 지난 정권의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 문제라든지 등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정권이 보면 뭔가 어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면을 잘 넘기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점점 더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최원재 님도 이 상황을 돌파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20, 30대들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늦둥이가 있는데 장학금 문제로 해서 이제 다투기도 했습니다. 너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느냐라고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젊은 층은 아마도 상당부 촛불 집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후보를 좋아했던 지지했던 젊은이들이거든요. 이 젊은이들의 아픔이나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조국 후보는 최대한의 낮은 자세로 최소한 20, 30대들만큼은 정말 사과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낮은 자세 이런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전자담배 회사 줄이 미성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배 같지 않은 디자인과 다양한 제품으로 미국 전자담배 시장 선두를 달리는 줄. 청소년들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I was just attracted to the way it looked, by how small it was, and how manageable it could be. 이런 줄이 영향력 있는 SNS 사용자 이른바 인플루언서에 돈을 주고 미성년자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비공개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당국은 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줄은 젊은 모델과 화려한 색감으로 10대를 매혹하는 마케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줄 대변인은 결코 청소년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자사 제품 대상은 성인 흡연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0명 미만의 30세 이상 성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공식적인 SNS 마케팅이었고 지난해 짧게 끝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과 일부 주도 줄의 마케팅 관행을 조사 중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0월 줄 본사를 긴급 조사해 마케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줄은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판매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프로야구 SK가 4연패를 끊고 올 시즌 처음으로 8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SK는 2회 결승점을 뽑은 뒤 지키는 야구를 펼쳐 삼성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SK의 선발 문승원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10승을 달성했습니다. 2위 두산은 선발 투수 이영하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KT를 3대1로 꺾고 선두 SK와의 승차를 4.5경기로 유지했습니다. 키움은 이대호를 2군으로 내려보낸 롯데를 5대2로 꺾었고 한화는 투수전 끝에 LG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기아는 NC를 8대2로 따돌렸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타이거 우즈가 갖고 있던 110개 홀 연속 노보기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테니스의 정현은 대역전승을 거두고 US 오픈 3회전에 진출하며 나달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파4 9번 홀, 짧은 파퍼트가 홀을 비켜가며 고진영의 연속 홀 노보기 행진이 114에서 멈춥니다. 고진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홀과 볼을 지켜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진영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000년 달성한 110개 홀 연속 노보기를 뛰어넘는 114개 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속 홀 노보기 기록은 PGA나 LPGA 투어에서 공식 기록으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선수의 꾸준한 경기력을 평가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현이 드롭샷을 상대 코트에 떨어뜨리며 3시간 22분의 접전을 끝냅니다. 세계 170위인 정현은 US 오픈 2회전에서 34위인 스페인의 강호 베르다스코에 2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내리 3세트를 가져오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생애 처음 US 오픈 32강에 올랐습니다. 정현은 이번 대회 1, 2회전을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정현의 3회전 상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세계 2위 라파엘 나달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뒷받침했던 통곡의 벽 판데이크가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수비수로는 최초로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네덜란드의 네이션스리그 준우승. 지난 시즌 유럽 축구를 장식한 결정적 순간마다 판데이크는 철벽 수비로 소속팀을 지휘했습니다. 웬만해선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지능적 수비에 통곡의 벽으로 불렸습니다. UEFA Men's Player of the Year is Virgil van Dijk. 최종 후보에 오른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판데이크는 유럽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투표 결과 판데이크 305점, 메시 207점, 호날두는 74점에 그쳤습니다. 상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수비수가 유럽 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건 처음입니다. I needed it like this. I'm not a player who was, 18 years old and had that right straight away. I had to work hard for every step of the way, and that's part of m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앞서 메시가 유럽 축구연맹 올해의 공격수를 수상하며 호날두는 무관에 그쳤습니다. 대신 호날두는 나란히 앉은 마수 메시에게 깜짝 제안을 남겨 시선을 받았습니다.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e not had a dinner together yet, but I hope in the future. You're in Monaco tonight.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대용은 미드필더상을, 리버풀 알리송은 골키퍼상을 차지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주말인 내일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전국이 맑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로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9월의 첫날인 휴일에는 남부지방에 가을 장마가 옵니다. 중부지방은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를 비롯해 청주도 19도, 강릉 20도, 울산은 19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세종과 청주가 28도, 대구 29도, 광주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지방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립니다. 주 후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